오늘 강연 제목은 말씀드린 데 평화와 인권인데 마지막 소개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문 이제 활동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수레바퀴로만 굴러갈까? 보수 정권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만 얘기를 하고 왜 도대체 진보 정권에서는 평화만 이야기할까? 사실 북한 문제는 인권 문제도 있고 평화 문제도 있고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진영 논리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아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저를 왜냐하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변호사니까 왜 민주당 가서 이래 배신자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왜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 얘기를 해 너 뭐야 라고 좀 어딜 가든 저는 참 이방인이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오랫동안 섬기고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당사자성에 대해서도 할 때 언제나 저는 이방인으로서 그분들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드리려니 부끄러운데, 그동안 북한 분들을 제가 섬긴 지 2023년, 20년, 그러니까 올해가 22년이 지금 되는 해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북한 분들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22년 전에 저는 25년 전에 저는 이제 외교관이 꿈이었던 이제 꿈 많은 소녀였고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어떤 명품만으로도 돈을 되게 잘 벌고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25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 지금처럼 K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문화 외교관으로 알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더 가슴 아픈 얘기는, 저는 원래 화가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으셔서 중학교 때 전 재산을 이제 친구분한테 이렇게 하시고, 아시잖아요. 미대에 가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드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 그 꿈을 접고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배웠던 미술이나 그런 걸 접목시켜서 문화 외교관으로 이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계기로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계기로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계기로 북한 소녀들을 차창가에 팔려왔던 북한 소녀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섬기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이후부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주 관련해서 영광스럽게 대통령 표창을 예전에 받았었고요. 지금은 법무부나 통일부에서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교수까지 하네라고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데 워낙 마음 아프시고 돈이 없으시고 체제 다름에 힘들어하셔서 제가 이제 소송 비용을 제가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 강의 비용으로 이렇게 그 소송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감사한 기회를 갖게 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것들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변호사라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좀 듣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반도 평화 인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이 이제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한국에서는 인권이나 평화가 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이제 2004년에 하원 결의안을 통과됐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정말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구나, 이제 많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항상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법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때는 판사님들께서 재판관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대체 이 법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입법 목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을 보실 때 그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다, 북한에서 만들었다, 한국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 때는 그 맨 처음 이 법을 왜 만들었지라는 그냥 입법 취지를 가지고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의 입법 취지는 간단한데요. 바로 북한 인민공화국과 북한이겠죠.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이제 북한과 다른 목적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좀 복잡합니다. 간편하게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북한의 인권 증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의 범위에 북한 이탈주 및 북한에 나오신 분들의 북한 내부에서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그런 인도적 해법, 어떠한 뭐 식량 지원이거나 아니면 탈출에 있어서의 이분들의 지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증진시킨다는 게 해당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가 뭐 식량 지원을 했을 때 항상 문제되는 게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하면 투명성에 대해서 이게 뭐 핵과 미사일 개발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 해소를 위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그걸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하는 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들이 또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보의 자유 증진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정보들, 그게 내부에서의 많은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은 것 중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를 쓰잖아요. 북한은 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저희는 이영희, 뭐 이수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리수미라고 하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언어는 이라고 쓰는 게 되게 감각적이고 그런 유행적인 언어. 그래서 이름 할 때 안녕하십니까 동무, 저는 이영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고도에 발달된 세련된 문화라고 평양 시민들 안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김정은 시대에 반동문화 배척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를 좀 총화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MZ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봤던 드라마에서, 심지어 저는 어떤 증언을 들을 때 충격적이었는데, 대동강에 좀 아무래도 돈이 있는 자제들이 평양에 살다 보니까 요트를 띄워놓고 우리가 좀 드라마에 나오는 로맨틱한 그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와인 파티도 요트에서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 영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노래방을 가면 저보다 한국 노래를 더 많이 아셔서, 저희 맨 처음 시작하는 노래가 대한민국이나 손에 손잡고 88 올림픽의 그 모습이 너무 막 울면서 보셨대요.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열렸던 그 모습을 해주고,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부터 저희가 노래 이제 하는 레파토리들이 있거든요. 한국 노래 너무 잘하시고, 이선희 선생님이나 조영필 선생님도 너무 잘하시고, 같이 노래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구나라고 대한민국도 같이 부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북한 내부에서도 특히 젊은 층들 대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 특히 문화적인 것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계하에 한반도 평화통일 진전의 증진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NED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 미국 국무부 후원을 받고 있고, NED 조직이 중국하고 특히 북한의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NGO 지원을 해왔는데, 중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것들을 다 검열을 해서 다 좀 쫓아냈고요. 여전히 남한에 있는 NGO에게는 이제 NED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관련 그 기금이 다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이러한 내용들, 특히 이제 인권이나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북한 외부, 남한을 포함한 중국 지역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서 어떤 와 일본 대단하다. 일본이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냐. 일본은 역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국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공부를 또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그 미국의 북한 인권법하고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메구미 사건 아시죠? 요코다 메구미 북한으로 납북했고 고이즈미 총리께서 그 문제를 김정 일과 같이 얘기를 했고 그 유골함이 뭐 가짜였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제 그런 납북자 사건이 많이 문제가 됐고 지금은 일본의 총리 산하로 납북자 대책 본부가 아예 만들어져서 정기적으로 정부 외무성 같은 정부 관료들을 파견을 하고 있고 2014년에는 제네바에서 이제 북한 인권 이제 회의를 일본 정부 주최로 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재밌는 게 북한 인권 물론 내용도 있지만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일본 정부 주제로 하는 것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가 북한 인권법으로 알고 있지만요, 이 내용 자체나 제목이요, 납치 문제 및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문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미국처럼 북한 인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납북자 문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북한 인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항상 제가 법을 볼 때는 어느 나라든 입법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인식 심화, 국제사회 연계, 실태,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그거를 억제한다. 결국에는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그런 세미나를 일본 정부 주최로 열었던 것도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 자체의 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됐다는 게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그 요코다 메구미상처럼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국민에게 정보 제공.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에피소드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또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 때 일본과 북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북한은 이제 소통이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기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일본과 북한은 이제 물밑 소통을 했다는 시도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거 정부 때.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에서는 북한 하면은 바로 납북자, 우리 요코다 메구미상과 납북자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그런 게 되게 강해서 그때 고이즈미 총리도 일북수교, 북일수교를 추진하려다가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못했던 게 납북자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최근에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베이징에서 얘기를 할 때도 테이블에 앉자마자 납북자 문제를 이제 일본 측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 북한 측이 우리랑 지금 소통을 하려는 거냐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거로 간주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북한 하면은 어떤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시 되는 그런 주제로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인권이라는 이슈가 또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와 이제 일본에서는 북한 인권 이미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좀 나눠서 진영 논리로 됐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여성 인권이나 장애인 인권이나 그런 어떤 다른 인권의 영역은
뭐 보수도 진보든 인류 보편적 가치니까 이거를 진영으로서 얘기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전쟁의 그런 배경 속에서 북한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화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진영 논리로 더 각자의 말로 하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저와 이제 북한 분들이 같이 만들었던 게 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사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저는 남남 갈등을 너무 많이 보고, 저한테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 얘기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 자체도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상하게 보시는 분, 왜 국민의힘까지? 왜냐면 국민의힘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얘기하지 않는 곳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해야 더욱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특히 북한인권재단도 저는 빨리 이사장도 선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남 갈등, 우리 안에 뭐 청년, 뭐 세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똑같이 보더라도 너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강의를 대학에서 하는 이유기도 한데, 2019년에 모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북한에서 오신 장교분을 특강 강사로 모셔왔어요. 2019년이에요. 2009년도 아니고 1999년도 아닙니다. 근데 강의 후기를 쓰잖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남학생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 사람을 일생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빠 말로는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도 나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렸다고 했는데, 놀라죠. 2019년입니다. 근데 꼬리도 없고 제가 뿔도 없는 거를 확인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직접 보니까 다르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19년에 대한민국 대학생이 머리에 뿔과 꼬리를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저는 충격을 좀 받았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북한도 잘 모르고 북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제가 남한과 북한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역사 인식을 공유를 한다. 뭐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토 문제나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학 교무처로 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하면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 어떤 일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저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학생의 아버님께서 제가 북한을 찬양 선동하는 강의를 했다고 이제 연락이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북한을 찬양 선동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과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이제 영토 문제, 독도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한 거였는데, 이제 그때 아마 다케시마의 날 전후 문제 안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찬양 선동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제 기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다르게 보실 수가 있구나. 북한을 찬양 선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서 오신 분을 특강 강사로 장교분을 모셔서 제가 이렇게 북한의 실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다양한 생각과 오해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나, 전 대학 강의실에서도 학생들한테도 어린 세대한테 그걸 느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안에 북한에 대한 알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불만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한테 동아대라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남한 체제가 우월하고 잘 사시고 그거 다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북한 체제가 싫거나 배고프나 여러 이유로 나왔어요. 근데 남한 분들은 왜 우리에 대해서 북한에서 왔다가 하면 무시하시고 차별하시고 혐오하시면서, 북한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한테 하세요? 왜 오자마자 우리를 간첩으로 생각하시고 지도자 욕해보라고 사상 검증하시고, 우리가 오죽하면 무서워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 못하고 조선족이라고 말해야 내 뒤에 중국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날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왜 말을 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북한을 알아야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알고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지고 그거를 화해를 바탕으로 진짜 남한과 북한이 그 다음 단계인 평화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그런 것들 절실하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북한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은 무조건 북한 인권 유린하고 나쁜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지도자를 뭐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시던 아니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시던 좋아하시는 분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또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욕하는 건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근데 북한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김정은 뭐 이상해, 북한 인권 유린해, 뭐 북한 문제 많아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은 정치 활동 전혀 안 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는 정치화되지 않은 일반 북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욕하는 거는 괜찮대요. 김치 역시 나빠, 뭐 인권 문제 많아, 우리 배고팠어. 근데 뭐 일본 사람이든 뭐 남한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북한 욕하는 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도 여전히 살고 있고 그래도 어떤 뭐 못한 뭐 이상한 나라든 뭐든 내가 어쨌든 태어난 곳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했을 때는 바로 남한 사람들이 사상 검증을 하니까 오히려 더 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더 체제 비판하고 욕해야 어떤 후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간첩으로 오해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현실도 참 가슴이 좀 이분들 스스로가 내가 간첩이 아니다 라고 입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참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반도에서는 뭐 COI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그 북한이 참 이제 김정은이 확실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전에는 저희 유엔에서 계속 그 COI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보고서를 내면 그냥 어쩌라고 약간 이런 태도였는데 좀 확실히 정상국가,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와 일기 때 만났을 때도 엄청나게 홍보하고 뭔가 선물 보따리 들고 올 것 같았는데 결국에 안 들고 와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엔에서 보고서를 내면 북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여름에는 린넨이나 마 소재의 옷이 되게 삼배 옷이 좋잖아요. 공기 잘 통하고. 북한에서 최고의 옷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일론. 우리 아시잖아요. 60년대 다 이렇게 어르신들. 그 나일론 양말, 나일론 옷은 잘 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빨아도 색깔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일론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 안 찢어지고 색감 너무 좋고 막 우리는 바람도 안 통하고 막 석유로 만들어서 화학 써뭐 이러는데 그게 거기서 사치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부러운 거. 변호사님 저는 제 고아가 아닌 게 너무 싫었다. 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왜냐면요 이게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북한 인권 상황이나 그걸 정기 조사를 오면 북한에서 딱 보여주는 정기 루트가 있대요. 그러면 그런 그 아이들 유아소로 타가소 이런 데도 고아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코스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인권을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다 세팅을 하는데 그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 들어간 애들, 특히 방문자 거기 있는 애들은요. 나일론 옷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새끼 밥을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가 있는데 새끼 밥도 먹지도 못해. 저렇게 막 찔기고 막 튼튼한 나일론 옷도 못 받아. 내 옷은 다 해져가고 찢어지고 이래. 그러니까 내가 고아가 아닌 게 너무 싫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러는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건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걸 또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되게 슬프지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그 나일론 옷을 지급하고 새끼 밥을 지급하고 우리 이렇게 인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조선통합중심 TV 있잖아요. 위대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봤어요. 확실히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 말 안 하죠. 장애가 있다고. 저도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 예전에
북한분들 구출을 하다가 이제 다쳐서 훈장처럼 이제 그 장애가 있는데, 그 저같이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고 이제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장애인을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면 불구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비하하는 말들 지금은 저희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문제 있고 그런 존재로, 우리는 약자는 보호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유학파여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을 어떻게 우리가 우대를 해야 되니, 장애인 좌석 안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북한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이런 보고서나 압력이나 문제 제기가 김정은 시대에는 뭔가 일을 하는구나, 워킹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바뀌고 있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이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인권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혹시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냐 하니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하고, 좀 젊으신 분들은 들어봤는데 미제국주의 원수들이 우리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다. 아니 그렇게 배우시면 남한에서 본인이 인권 유린을 당하시더라도 어떻게 내가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남북한 체제가 너무 다르니까 본인이 인권 유린을 당해도 뭐 우리는 112 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니까, 여자가 어떤 피해를 당해도 네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남자랑 왜 단둘이 있어서 네가 왜 치마 입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문화다 보니까 남한에서도 어떤 피해를 받으셔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치마 입었어, 내가 품행이 단정치 못해, 이렇게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권 도움을 받아보시고 구제를 하셨던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 인권의 이미지가 그렇게 북한에 사용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뭐 미국 의회 의원분들도 예전에 이제 잠깐 이따가 얘기할 때 나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나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인권법 만들고 인권 문제 제기한 북한이 바뀔 거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총장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요. 오늘 총장님께서 저한테 오늘 전 변호사 머리에 뭐 이렇게 꽃이 묻었네, 이게 좀 떼어야겠어 하면 우리 총장님께서 저를 너무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뭐 묻었다고 떼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되게 감사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총장님을 그만큼 리스펙하고 되게 존경하는 분이니까. 근데 아시지만 남한과 북한은 아시잖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중환자실 갈 때까지 죽도록 싸웠던 관계고, 지금도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제 그런 이제 국가들이 북한에게 니네 북한 인권 문제 있어 고쳐 하면 우리 미제국주의 원수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신, 내가 우리 제국주의 원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당장 북한 인권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를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면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면 역시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권 자체를. 그래서 방법론이 참 중요하겠다. 하지만 국제사회도 압력은 국제사회 전체가 얘기하는 거니까, 유엔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1990년대 남북한 같이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북한에 뭔가 달라지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얘기하는 거에서 북한에서 오신 고위 관부분들과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은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다, 내가 세계의 경찰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걸 도덕 자본이라고 학문 용어로 그러는데, 도덕적인 것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맥도날드가 북한 평양에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다른 나라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미국이니까, 미국은 도덕적인 국가니까라고 해서 거부감이 좀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뭐 그 나라의 회사나 자본이 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도덕 자본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을 비난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북한 문제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탈북을 하려면 중국이 무조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 대사관한테도 정말 얘기를 했죠. 왜 강제 북송하냐. 하여튼 거기선 또 그러시더라고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북한하고 체결했다. 그래서 그 북한 형법에 따르면, 그 중국도 법이 있죠. 북한 형법에 따르면 불법 월경죄라고 해서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범죄자가 되는데, 그러면 북한 법에 따른 범죄자를 우리가 인도를 하게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북한으로 도망을 가면 북한에서도 그 범죄자를 중국에 인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국제법 위반, 고문방지 협약 막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지위를 배고파서 탈북했잖아. 그럼 난민 아니잖아. 왜냐하면 경제적 이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인도적,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투트랙이 그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평화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저는 투트랙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하죠. 근데 인도적 지원이 있어서 다른 나라 케이스는 없냐라고 했을 때는 그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왜냐하면 북한의 3대 정권 세습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정권 세습이니까 독재국가니까 지원 안 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북한의,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은 단 하나인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걸로 제발 차별 혐오의 대상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눈떠보니 북한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난 거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눈떠보니 여성이고 아니면 눈떠보니 남성이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 그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남한에 와서 북한에 태어났어요? 어디 지도자 욕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북한? 거기 핵과 미사일.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 저 도와드린 사건 중에 하나가, 얘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2세예요. 근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북한에서 오신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미. 왜 소문, 저것도 모르겠지만. 근데 걔가 너무 애가 총명해요. 부모님들이 김대 졸업하시고 정말 하다 보니까 애도 총명한데, 애가 전교 1등을 걔가 해요. 그리고 전교 2등이 남한 친구가 하니까, 이 말싸움을 하다가 전교 2등이 이 남한 친구가 그때가 이제 그 북한이 막 핵 미사일 쏘아 올릴 때였거든요. 어디 북한에서 온 주제에 뭐 핵과 미사일 쏘아 올리는 거 다 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리고 남한에서 태어난 애거든요.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야 북한 저렇게 핵 미사일 쏘자, 너 때문이잖아. 이 뭐 나쁜 놈 하면서 막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그런 말 듣고 어떻게 자기 부모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때렸죠.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 열리고, 근데 남한 어머님 요구가 그거예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네 아들 무릎 꿇치고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로 이렇게 북한에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니면 북한에서 부모님이 북한에서 오셨던 분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정권 해습이 있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은 바로 그런 거다. 어려운 사람의 지원이지만 이거 내정 간섭이 아니다라는 그런 케이스들이 전 존재한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서 그 대북 지원 문제도 이런 것들이, 케이스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얼굴이 좀 바뀌었나요? 이게 전데 미국의 톰 랜더스 인권위원회 제가 증인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이때 코로나 시기여서 했는데, 저는 이제 파주 지역을 가거나 접경 지역 가면 항상 주민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인권 NGO에서 일할 때 삐라 대북 전단을 북한에 직접 날려봤던 사람이니까 삐라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 에피소드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 미국 그 스미스원, 민주당 스미스원에 저보고 좀 그 대북 전단 관련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같이 인터뷰하고 제가 하게 된 건데, 그때 대북 전단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어떠한 그 복음의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하시는 분들, 종교적인 의미 아니면 정말 인권적인 의미에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후원금 때문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이제 존재하고, 실제로 이제 그때 수연술티 여사가 여기 위에 계신데 페트병에 쌀을 보시면 이렇게 북한 인권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시길래, 예전에 최근 전전 정부에서 페트병에 날리는 걸 제가 기적을 본 게 뭐냐면, 그 인천 지역에 있는 어부분들이 그물을 올리셨어요. 그물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바다에서 쌀이 나오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트병에 쌀하고 USB를 넣어서 북한에 보내는데, 아시잖아요. 쌀을 1.5리터 페트병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수연투디 여사가 이때 나오셔가지고 이 페트병 쌀 보여주시고, 이걸로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시길래, 선생님, 북한 인권은 여러 가지 적경 지역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 페트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까지 가지도 않고, 어부분들이 오히려, 남한 어부분들이 그물을 올리면 물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페트병 쌀이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물이 다 찢어지고 그분들의 어업에도 너무 영향이 많습니다. 쌀이 무거운데 어떻게 그 강물을 타고 북한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저한테 북한 인권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해서 그 어떤 후원금이나 단체를 운영하고 싶으신 거세요? 아니면 진짜 북한 내부에 계신 분들의 인권을 나아지게 하고 싶으신 거세요? 왜냐하면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뭐 북한 탈북자 노동부 간부 7명이 쿤밍 지역에서 잡혔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기사에 나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기사로 알 정도면, 북한이 무서운 게 다 남한 언론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떤 일보 몇 면에 나온 기사, 그 북한 노동당 간부 가족 7명 쿤밍에 잡혔다는 그 사람들 우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중국 정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이 되는 거예요. 강제 북송한 대상이. 그래서 제가 북한 인권 활동하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 내부에 계신 분들 저 인권을 정말 생각하시고 그분들 지켜드리고 싶고 보호하고 싶으시면 정부 통해서 중국 대사관과 좀 연락을, 도움 요청을 하시거나, 그렇게 물밑으로 조용히 하셔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두출을 해야지, 뭐 시위하면서 살려내라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공개되는 순간 그분들은 자동 복송이에요. 특정돼서 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위하시고 특정하셔서 그럼 선생님은 후원금 들어오실 수 있죠. 단체 운영하실 수 있죠. 그게 목표시냐 아니면 이분들 살리는 게 목표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인권이 어떤 측면에 활용되는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현실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재단이 제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여야가 2016년에 북한 인권법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추천하시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진보 정권이더라도 인권과 평화를 얘기할 거면 인권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추진을 하는 게, 그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나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저는 얘기하는 게 그 북한들이 저한테 항의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에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그 북한 인권에 대한 신고를 좀 해달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온 우리 인권도 지금 이렇게 유린당하고 못 챙겨주시면서 무슨 북한 내부에 있는 인권 상황 신고해라 뭐 이렇게 하냐, 해결도 못할 거면서 우리부터 좀 챙기고 잘해라. 우리는 우리 인권 유린 당했을 때 진짜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 어떤 도움 요청, 이런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아무런 안내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근데 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인권만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게 맞죠. 왜냐하면 남한에 있는 북한 분들도 저희가 귀하게 섬겨야죠. 왜 북한 내부만 얘기할까? 중국에 계신 분들, 제3국에 있는 북한 분들도 얼마나 인권 유린 당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정말 가슴 아픈 얘기 해드릴게요. 북중 접경지역 넘으면 브로커들이 딱 3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중국에 있는 농촌 총각하고 결혼할래? 2번째, 너 장기 매매할래? 장기 팔래? 돈이 있어야 하니까. 3번째, 너 성매매 할래? 탈북을 하시는 성별 중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남성은 이렇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브로커들 입장에서 농촌 총각한테 팔 수도 있고, 그냥 농촌 총각이면 참 다행이죠. 트럭에 1톤 실력에 실려서 배고픈데도 사람 다 기름값 드니까 사람 다 올 때까지 20-30명 와서 계속 기다리다 사람 채워지면 전국에 농촌 총각 팔려나가는데 이미 뭐 빚, 장애인, 뭐 마약 중독 이런, 그러니까 중국 처녀들이 결혼 안 하는 중국의 총각들에게 다 팔려나가. 가자마자 빚 갚고, 가자마자 막 뭐 엄청 폭행당하고 협박당하고. 너 내 말 안 들어? 우리 공안한테 얘기한다. 너 강제 북송 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중국 내부나 제3국에 살고 계신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인권도 되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 북한 내부에 있는 인권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북한 인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인권으로 우선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북한 분들과 북한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합쳐서 코리아잖아요. 우리는 원 코리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북한 인권이 아니라 코리아 인권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래야 한반도 전체에 살고 있는, 그래서 북한에서도 북한 인권 제가 먼저 얘기해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도 문제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북한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정당성을 가진, 역시 남한 가니까 우리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해야 하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마 유튜브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탈북자의 현실 이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특히 접경지대 북한에서. 그래서 막 다 쓰러져가는 그 판잣집에 살고 있고 구걸하는 모습들로, 너희들 남한 가면 그렇게 돼.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교육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에게 감사하게 와주신 분들부터 우리가 제대로 잘 이분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안에 그 과제의 시작.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까지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건 이 화해의 과정과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멋진 선택이다라고 감히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평화가 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안에 치유와 화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정치적 도구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저는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하면 특히 국군, 이번 정부에서 정말 다행인 거는 원래 국군 포로라던가 납북자 문제는 주로 이제 보수 쪽 진영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는 진보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국군 포로나 납북자나 이산가족 이 모든 게 다 분단의 피해자라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지원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북한 자체, 북한에서 오신 분들 자체가 분노와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안에서의 회복을 바탕으로 하나의 새로운 정의를 세워. 사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은 아시잖아요. 북한 니네 우리 쳐들어왔잖아. 나쁜 놈들, 너희 처단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치유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한반도의 정의를 만드는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가 우리한테 이제는 와야 되고 절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